늦겨울의 서울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회색 구름이 아파트 단지 사이를 떠도는 그날, 박정순 여사는 딸 집 거실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한 의지였던 딸 미란의 곁으로 와 지낸 지 벌써 2년째였죠. 그러나 요즘 들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사위 강도윤의 시선에는 불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줄어드는 것보다 식탁 위 대화가 줄어드는 게 더 아팠습니다.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잖아요. 고향집도 그대로 있고요. 미란의 말이 칼날처럼 정순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딸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고 사위는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미란이 웃으며 품에 안겼던 사진, 남편이 웃으며 우리 딸만은 편하게 살게 하자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손등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구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사위 도윤은 형식적으로 몸 조심하세요라며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괜찮다. 난 고향집이 좋아라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는 전봇대처럼 떨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손 흔드는 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볼에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 그래, 여기가 내 자리는 아니었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는 이미 녹슬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 하나 남기지 않고 앙상하게 서 있었고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낡은 솜잎을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째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 딸에게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방송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확정 서면 주민회의 예정. 그녀의 고향 마을이 재개발로 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세운 작은 창고 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순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서 오래된 등기권리증이 나왔습니다. 박정순 명의 서울 중구 영동 45-7번지. 그 문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 세상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이유를 남겨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로 흰 눈이 쌓이는 걸 보며 정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세월만큼 그 미소에는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고향 마을의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그 땅요? 재개발 들어간답니다. 요즘 가격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라며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 또 다른 계획이 싹텄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리컵처럼 차갑고 맑았어요. 박정수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나와 장독대 뚜껑부터 살폈습니다. 김치는 얼지 말아야 하는데 작은 중얼거림이 하얀 입김과 함께 흩어졌죠. 우물가의 고드름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고 감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데운 누런 대야에 물로 계단을 한 바가지씩 뿌리고 빗자루질을 하니 굳은 눈이 살짝 녹으며 마당 흙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작은 일로도 금세 지저분해지곤 해요. 정수는 걸레를 헹구다 말고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허리뼈가 툭 소리를 냈지만 표정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듯 억지 웃음을 붙여봤지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대문 밖에서 윤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라기보다 동무 같은 사람, 종종 된장이나 고춧가루를 나눠주며 안부를 묻던 그 할머니였죠. 에구 미자댁, 따끈한 숭늉 해놨어.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 윤미자는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아따, 방안이 따숩네요. 라지에다가 모포 2겹이면 한겨울도 끄떡없죠. 근디 딸내미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나? 정수는 숭늉 주전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잠깐 머뭇했습니다. 바빠서 그렇지 뭐.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지.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했는데. 시간 나면 내려오겠지라. 그렇겠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울림이 낮게 깔렸습니다. 윤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 작은 찻상을 펼쳐 두 사람은 밥 대신 숭늉을 나눠 마셨죠. 점심 무렵 햇살이 처마 끝에 비스듬히 걸리자 정수는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얇은 철제 손잡이가 손끝을 서늘하게 했어요. 봉투 속에는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과 도면, 사본,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적어둔 메모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영동 45-7번지, 대지 168.42, 건물 4층. 숫자들이 눈에 박히자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월세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IMF 오고 나서 세입자 나가고 그 뒤론 손 놓았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펜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2. 재개발 구역 공고문 확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열람. 글자를 쓰는 손놀림이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듯 일정표에 날짜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민원 발급. 어르신, 점심은 잡섰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섞였어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파견 나왔다는 오명수였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날이 추워서요. 오명수는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면 주민회에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확정되어서요. 혹시 관련해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신지 확인차. 정수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봉투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명수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죠. 아, 이 주소 이곳은 핵심 구역입니다. 향후 감정평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면 배상이나 대체부지 혹은 지분 참여 등 선택지가 열립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문서는 아직도 힘이 있단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소유권이 유효하면요. 등본 열람부터 하시고 혹시라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린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죠.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 오명수는 떠나기 전 회의 일정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건넸어요. 그가 나간 뒤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정순의 심장 박동은 환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늦게 먹은 탓인지 오후는 짧게 흘렀습니다. 정수는 장터에 들러 볼일을 보고 방앗간 옆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전화할까 말까?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던 어린 시절의 미란, 그리고 20살이 되어 도시로 떠나던 그 뒷모습. 결국 수화기는 제자리에 내려놓였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내가 정리하고 알려주자.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말했어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해가 기울 무렵 집안은 감자탕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늦가을에 캐놓은 감자와 파, 남은 목뼈 몇 점을 넣고 오래 푹 끓였죠. 밥을 말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고 대신 카드사에서 보낸 광고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밥이나 잘 먹자. 그녀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낡은 나무처럼 굵어져 있었지만 숟가락 끝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자신이 살아온 시간도 다시 시작할 시간도 분명 반짝이는 곳이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방문 앞에 작은 탁자를 꺼내고 그 위에 등기 서류를 하나씩 놓았습니다. 등본 발급 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목록을 적어다 붙이고 보니 방이 마치 작은 사무실 같았죠. 스탠드 조명이 종이 위로 원을 그리며 내려앉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도 작은 원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그 순간 내면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늙으면 서로 불편한 거야. 그래도 나는 한 번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 밥상머리에 앉을 자리 하나쯤 남겨주길 바랐지. 내가 짐이 맞다면 짐을 들고 여기까지 온 건 나일까? 그 아이들일까? 내면 독백은 잠깐의 침묵 뒤에 잦아들었고 그 자리를 결심이 대신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적어도 내 손으로 내 삶을 정리할 순 있다. 다음 날 아침 면사무소 민원실은 난로 냄새와 종이 비릿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민원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기 주소 맞는지 좀 봐주세요. 네, 어르신. 잠시만요. 네, 발급 가능하시고요. 추가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떼시겠어요? 다 주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 부에 얼마 총합은 이 정도입니다. 정수는 모아둔 돈을 조심스레 지갑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가 손에 들어오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준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읍내에서 나오는 길, 시장 어귀에서 윤미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셔? 표정이 환해졌네. 등본 떼고 왔지. 세상이 아직 나를 잊진 않았더라고. 그려 어르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 근데 서울에 있는 딸한테는 얘기 안 해? 정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곧 하게 되겠지. 근디 서류부터 깔끔히 만들고.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수레를 끌고 함께 걸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의 햇살이 방안을 길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닥의 햇빛 자리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등본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있었고 근저당도 말소 처리된 기록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살아있네. 아직도 내 이름으로. 손끝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손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 이제야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어디에선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정한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그 말은 방 안 어딘가에를 향해 던진 선서처럼 공기 속에 떠올라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며 정수는 문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 습관처럼 중얼거렸죠. 부엌에선 주전자 물이 끓어넘치며 지지지 소리를 냈고 작은 텔레비전은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있었지만 정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낮추고 창문 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선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낡은 공책을 꺼내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일 할 일일 구청 전화 재개발 설명회 문의, 이 감정평가 절차 확인 3, 기부신탁 관련 상담처 목록 만들기.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지요. 3일안에게 전화밥 한 끼 하자고 먼저 말하기. 펜촉이 마지막 글자에서 조금 떨렸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밥부터 먹자. 밥상머리의 말이 오래가는 법이지. 작은 미소가 입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박자를 새겼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마음도 걸음을 고쳤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자기 삶의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두었던 운명을 서랍에서 꺼내 먼지를 털고 햇빛 아래 펼쳐둔 기분이었죠. 바깥에서 고양이가 울자 그녀는 담요를 하나 더 덮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일을 하자. 창밖 어둠을 등지고 누웠을 때 눈꺼풀 안쪽엔 서울 한복판의 작은 건물 그림자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막막한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현실의 모양을 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풀리지 않은 시간, 마을길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두툼한 코트를 여며 입고 고무장화를 벗어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가방 하나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재개발 안내문이 깔끔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서울을 간다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자 어둠이 걷히는 하늘 사이로 첫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건물을 세웠던 날,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가 웃으며 했던 말. 정순아, 우리가 이거 하나 세워놓으면 미라는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녀는 지금도 그 기억을 손으로 더듬듯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건물을 잊게 만들었고 그 존재조차 희미한 그림자로 남았죠. 이제 그 그림자를 다시 밝히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의 두 발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하자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고 도시의 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중구 영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사이를 걸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서울길, 그러나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에는 그녀가 기억하던 허름한 창고 대신 4층 규모의 깔끔한 상가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엔 병원, 3층엔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4층엔 학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었단 말이지. 정수는 입술을 떨며 벽돌 외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현실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주소 건물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박정수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근데요, 임대차 계약이 15년 넘게 자동 갱신되어 있어서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인 누구죠? 음력이 기록상 강도윤 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강도윤이요? 내 사위 이름인데.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관리권한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도 임차료는 그쪽으로 송금해 왔거든요. 정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딸 부부가 몰래 자신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처럼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침묵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세상의 방식이구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한참 동안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바쁜 직장인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웃는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돌리자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 여유로운 미소. 그러나 그 미소는 정순에게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이게 다 뭐냐, 도윤아. 내 이름으로 된 건물에 내 이름이 관리인으로 찍혀 있더라. 아, 그건요, 잠시 편의상 그렇게 해둔 겁니다. 어머니 연세에 복잡한 절차를 맡기면 힘드시잖아요. 편의상?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맡긴 적은 없는데 언제부터 내 걸 내가 관리했니? 도윤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란이 걱정해서 그랬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 미란이도 알고 있겠지? 물론이죠. 그 대답에 정순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제 됐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무언가 더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란 게 돈이었나 아니었지. 단지 가족으로 남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등기권리증을 다시 꺼내어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이지. 누가 관리하든 이름은 내 거야. 이제 이걸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해야지.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회색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전 남편이 하늘에서 웃으며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서 한 노인의 마음엔 조용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들기 전
아직 겨울 냄새가 남은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정수는 긴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매연 냄새 대신 고향의 흙냄새가 다시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한나절 사이에 세상이 달라진 듯 했죠. 그녀는 손에 쥔 청가방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내 이름은 누구에게 속했던 걸까? 작은 한숨이 입가를 스쳤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의 감나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낙엽을 한 움큼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말, 도윤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자신 명의의 건물. 그 모든 사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독백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명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서울 다녀오셨죠? 예. 그 양반이, 내 사위가 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더군요. 그럼 가족 내 위임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준 적 없어요. 내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인데 그걸 몰래 내 허락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명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조심스레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이름이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지금 정리만 잘하시면 이 건물은 그대로 어르신 거예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직 살아있구나. 오명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 등기 명의를 바꾸는 건 불법입니다. 사위분이 알면서 그랬다면 고의죠.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오래된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며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명수 씨,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어르신. 사람이 평생 남기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이름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남으면 이름이 다시 불립니다. 그 짧은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고향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젊은 여자였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정수님 명의로 등기가 살아있네요. 위임장 없이 관리인 명의로 바뀐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리 위임 철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펜을 손에 쥐며 대답했습니다. 기부하려 합니다. 학교든 복지시설이든 내 이름 대신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법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300억 원대 감정가인데요. 그래서 더 그래요. 이 돈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내 복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코끝이 시렸지만 정수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논밭과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세상이 다시 돌아왔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사위 도윤은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사장님, 이번에 재개발 구역 보상 명단이 나왔는데요. 건물주 명의가 박정수님으로 유지돼 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권한이 철회됐어요. 누가 서류를 낸 모양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미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뭔 짓을 한 거야? 미란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분이 뭐니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우리 거야. 우리 인생이 걸린 거라고. 그의 분노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미라는 침묵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한편 정수는 고향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별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말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았습니다. 오명수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결정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요? 아니요. 후회는 이미 오래전에 했죠. 이제는 감사할 때예요. 살아있어서, 내 손으로 끝낼 수 있어서. 그녀의 미소는 고요했지만 어떤 빛보다 따뜻했습니다. 봄의 기운이 막 피어오르던 어느 날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최미라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재개발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뉴스 이후로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위 강도윤은 분노에 차서 전화를 돌리고 법무사에게 항의하고 그녀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문서들이 흩날릴 때마다 미란의 머릿속엔 기부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걸 다 내어놓으신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미란은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녀는 오래된 카디건을 걸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첫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고향은 멀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속죄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졸린 눈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밥 먹고 힘내라던 그 목소리.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미라는 고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 익숙한 감나무, 그리고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흰 커튼.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마당에는 막 쓸어낸 빗자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박정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들리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딸은 오래된 꿈처럼 아련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울음으로 젖은 얼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미라는 한 걸음 다가서다 멈췄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국자 손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미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춥지? 먼 길 왔네.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우린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던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게?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려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나는 내가 내 손 잡고 밥 먹자 하길 바랐는데. 그 말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사위 말만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이렇게 왔으니 됐다. 정순의 손이 딸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미란의 눈물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스치며 은은히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세상에 돌리려 한다. 그게 내게 상처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는 괜찮다. 가진 게 있잖니.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편해야 한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미자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미란이 왔구먼. 어쩐 일로. 이제 엄마랑 밥 먹으러 왔어요. 정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우리 모녀, 오늘은 따뜻한 밥 한 끼 하자. 세 사람은 작은 상을 펴고 밥을 나누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 오래 묵은 미안함이 함께 식탁에 올랐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려고 쓴 거다. 미라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널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아쉬웠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더라.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 엄마가.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나 이제 엄마처럼 살게요. 다시는 사랑을 돈보다 작게 만들지 않을게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우리 진짜 밥 먹은 거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을의 공기는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박정순의 이름이 실린 한 장의 신문 기사 때문이었죠. 노년 여성, 300억 건물 사회 기부. 작은 활자였지만 그 한 문장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박 할머니가 그 시골집 혼자 사시는 분 말이야? 그래, 그분이 재개발 지역 건물주였다나 봐. 이웃들은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정순의 고향집 앞에는 호기심 가득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며 담담했습니다. 소문이란 건 바람 같아. 잠깐 불다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은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불편함.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폭풍이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도윤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손에 쥔 채 그는 분노로 손끝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전부 내 계획이었는데 이걸 기부한다고?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야? 그 건물 관련 서류 전부 다시 확인해. 기부 절차가 들어갔다면 어떻게든 막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기부 공증은 완료됐고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물거품이라고?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미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가 다 망쳤어. 그 돈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미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인생을 망친 거였어. 이제야 알겠어. 뭐라고? 우린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잖아. 그게 죄였어. 이제 엄마는 죄를 갚았지만 우린 아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고 벽을 내려쳤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 부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기사에 썼어요. 괜찮아요? 정수는 차분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 이름이 잠깐 세상에 올랐을 뿐이지 곧 사라질 거다. 그래도 엄마 너무 커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미라나 세상은 소문이 돌고 또 사라지며 산다. 나는 이제야 내 이름이 내 몫으로 쓰여 기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촬영팀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야? 기자는 물었습니다. 이 큰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더군요. 그걸 늦게 깨달은 게 미련이지만 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다만 늙으면 알게 돼요. 내려놓는 게 산다는 거란 걸. 그날 밤 정수는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님, 촬영도 다 끝났으니 사람들 오지 않게 좀 해줘요. 그럼요, 어르신. 이제 소문도 가라앉을 겁니다. 고마워요.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어린 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도 미란이도 언젠간 알겠지.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남긴 마음이란 걸. 한편 도윤은 마지막으로 시골을 찾았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정순이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했습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졌구나. 그녀는 모든 걸 잃고도 더 높은 곳에 섰는데 나는 모든 걸 쥐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네. 그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문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고 기사도 묻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도서관 벽면에 붙은 작은 명패, 박정순 기념관.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사랑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그 평화는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습니다. 감나무 가지마다 새순이 돋기 시작했지만 박정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윤미자의 권유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바람만 맞아도 숨이 트여요. 그녀는 매일같이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자주 감았지만 그 눈꺼풀 아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한 손엔 미란이 보내온 편지가 들려 있었죠. 딸은 도시로 돌아가 회사를 정리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밥 한 끼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편지를 읽는 정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배운 거네. 내가 가르친 건 없지만 세상이 가르쳐줬구나. 정오 무렵 마을로 윤미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미란 씨가 내려온다네요. 정수는 살짝 놀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날이 참 좋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흰머리가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예쁘게 빛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참 오래 버텼죠. 이제 좀 놓을 때가 됐네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오며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미란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정수는 웃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김밥도 싸왔어요. 그녀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달걀 지단과 단무지 향이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짧은 식사였지만 지난 세월의 공백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수는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라. 내 돌잔치 때 사진이야. 사진 속 젊은 정수는 딸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땐 참 행복해 보이네요. 지금도 그래. 내가 내 앞에 있으니. 정순의 손이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조금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괜찮아. 이 집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떠나면 이 집 잘 지켜줘. 돈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남는 집이 되게 해라. 엄마 그 말 꼭 지킬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 무렵 미라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감사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흩날렸습니다. 미라는 흰 상복을 입은 채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남긴 길을 제가 이어갈게요. 며칠 뒤 그녀는 감나무 아래 벤치에 작은 명패를 세웠습니다. 박정순의 자리 언제나 따뜻한 밥을 나눈 곳. 그 옆에는 엄마가 남긴 붓글씨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가장 부자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릴 때 미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 사이로 보이는 한 점 구름이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외롭진 않아요. 엄마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녀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는 그 집을 작은 밥집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은 정순이의 밥상. 누구든 외로운 날 따뜻한 밥 한 끼는 먹고 가세요. 그 문구가 입구에 걸리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마당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초록빛 어린감이 수줍게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정순이의 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간판이 손글씨로 새겨진 이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죠. 누구든 외로운 날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최미라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고단함보다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아이들이 단체로 밥을 먹으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윤미자 할머니가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미란 씨, 아이들 왔어요. 어서 와요. 다들 손 씻고 들어오렴. 밝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정순이 바랐던 그 평화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밥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한 아이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누가 살았어요? 우리 엄마요. 엄마는 여기서 사람들 밥 해주고 웃음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가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결엔 익숙한 된장국 냄새와 함께 어딘가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은 감나무 밑에 모였습니다. 미라는 아이들에게 작은 흙화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남기신 씨앗이야. 이 씨앗을 심으면 여름이면 초록으로, 겨울이면 빨강으로 익은 감이 열릴 거야. 아이들이 놀라며 씨앗을 손에 쥐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한테 따뜻하게 굴면 감이 더 달게 익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화분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미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엄마 봤죠? 당신이 심은 사랑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정리까지 마친 미라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서로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요즘엔 매일 당신이 생각나요. 내가 당신처럼 살 순 없지만 당신이 남긴 마음은 지키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미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져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길에는 저녁을 짓는 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마당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평화로웠습니다. 정순이 떠난 세상에서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남아 있었던 것이죠.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감나무 줄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정순의 붓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라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방 안을 물들이고 그녀의 그림자가 정순의 글씨와 겹쳤습니다. 두 세대의 시간이 하나의 여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가진 걸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남긴 마음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에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합니다. 사연 보름달은 언제나 당신 곁에 밤하늘을 비추겠습니다.